오늘은 생태계의 이제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과 환경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나 그거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선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생태계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생태계에 이제 개체라는 게 있어. 이 개체는 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사슴 한 마리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하나의 생명체를 우린 개체라고 한다. 이 개체가 모여요. 이 개체가 모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체군이라고 부릅니다. 개체군이 뭔데? 그냥 뭐 쉽게 사슴 세 마리 모여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건 이 개체들이 모여서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우리가 뭘 이룬다고 하냐면 군집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 개체군이 모였다고? 아, 너는 사슴 세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늑대 두 마리도 있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군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군집과 이 군집들하고요, 환경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걸 생태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태계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개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사슴 한 마리, 개체군 사슴 세 마리, 군집 사슴 세 마리, 늑대 두 마리, 생태계, 환경까지 합친 걸 우린 생태계라고 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태계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데, 생태계의 종류는요, 뭐 열대우림도 생태계인 거고요, 열대우림입니다, 뭐 갯벌입니다, 이런 거 다 생태계입니다. 뭐 당연히 뭐 초원 이런 것도 생태계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뭐 어항, 공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생태계 아니야? 이거 생태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떻게 돼요?를 고민하시면 돼. 생태계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이 생태계 구성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비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생물적 요인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 생산자,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 세 번째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산자는 뭐예요? 그냥 유기물을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식물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식물 생산자. 식물 플랑크톤들도 다 유기물을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놈들 있죠. 그걸 생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비자는 뭐예요? 이 풀을 먹어요? 그럼 토끼. 토끼를 먹어요? 호랑이. 그러니까 잡아먹는 놈. 걔네들은 뭐다?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분해자는 뭐 하겠다는 거야? 그치, 분해하겠다는 거야. 누구? 얘네가 이제 배설물이나 응가를 하겠죠. 배설물이나 아니면 죽어서 사체가 됐거든. 그거를 분해하는 걸 우리는 분해자라고 불러. 거기에 뭐가 있는데 예시가 중요한 거야. 여기는 이제 동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분해자는 뭐가 들어갑니까? 세균, 그리고 곰팡이.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얘들아.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한 게 있어. 야, 이것도 분해자다. 뭐라고 얘기했지? 그지? 버섯도 분해제에 들어간다는 거 주의합시다. 비생물적 요인은 뭔데요? 그냥 비생물적 요인은 그냥 이런 거야. 빛, 온도, 또 뭐 있어? 공기, 토양, 빠진 거 있니?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게?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부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받을 겁니다. 뭘 주고받는다고? 영향.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건데,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에요. 나는 비생물적 요인이고요. 나는 생물적 요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한테 요인이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작용 반대말 뭐 있어? 그렇지, 너를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야,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비생물한테 생물한테 영향을 준 걸 알았어. 근데 그걸 작용이 아니라 반작용으로 헷갈려서 들리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작용과 반작용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건지에 대해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걸로 뭘 풀어야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주어 판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판단을 하고?
주어 판단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죠. 뭐 토양에 예를 들어서 토양의 양분이 풍부했어요.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시면 뭐가 잘 자라겠어? 식물이 잘 자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판단, 주어 판단하자. 토양은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너는 비생물적 요인. 자, 비생물적 요인의 양분이 풍부했어. 식물은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그죠? 넌 생물적 요인이죠? 넌 생물적 요인입니다. 그럼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 줬네?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 줬구나. 너 무슨 뭐다? 작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판단할게? 주어 판단해서 작용인지 반작용인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에서 사슴 한 마리, 사슴 세 마리, 사슴 세 마리, 늑대 두 마리, 거기다 환경을 더해서 우리는 그게 개체인지, 개체군인지, 군집인지, 생태계인지를 판단하겠다.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다. 그 여러 생명체가 모였는데 어떤 생명체? 같은 종의 생명체가 모였을 때 개체군. 여러 가지 개체군이 모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군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군집에 환경이 섞였을 때 우리는 그걸 생태계라고 부른다. 하나 주의하자. 어항, 공원 등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뭐라고 부를게? 생태계라고 부를게. 생태계를 구성한 요소는 이렇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눠질 거다.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유기물을 생산하는 사람, 유기물을 생산하는 아이들, 생산자와 소비자, 먹는 놈, 분해자는 분해하는 놈, 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산자가 있다, 소비자, 분해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산자의 예시 식물과 식물 플랑크톤, 소비자의 예시 동물과 동물 플랑크톤이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신 거고, 분해자는 세균, 곰팡이. 주의하자. 버섯도 뭐에 들어간다? 분해자에 들어간다.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공기, 토양, 물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그 관계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비생물이 생물한테 주는 걸 작용,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 주는 걸 반작용. 뭐 판단할게? 주어 판단할게.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꼭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자, 그럼 이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어떤 작용들을 더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뭐 이제 빛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빛과 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까, 온도와 생물, 그리고 물과 생물, 그리고 토양과 생물, 그리고 공기와 생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시를 좀 암기하시고요. 거기서 좀 헷갈리는 예시, 또 선생님들이 낚시하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 예시들을 좀 암기하시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예시에 대해서 몇 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빛과 생물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빛과 생물은 세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 세기가 있습니다. 빛의 세기와 생물이요. 자, 빛의 세기와 생물은요, 이제 식물들이 숲의 위쪽에 있는 식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숲의 아래쪽에 있는 식물들이 있을 거야. 그럼 숲의 위쪽, 아래쪽 누가 강한 빛 받아? 그지? 위쪽에 있는 놈들이 강한 빛을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럼 숲의 아래쪽은 그치 약한 빛을 받겠죠? 약한 빛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숲의 위쪽에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식물이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양지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약한 빛 받는 걸, 아래쪽에 있는 걸 음지식물이에요 라고 부르시면 돼. 뭐 음지에서 활동하는 야쿠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양지식물. 그래서 얘네 특징이 뭔데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 울타리 조직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울타리 조직. 강한 빛을 받는 양지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다. 약한 빛을 받는 음지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얇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빛의 세기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빛은요 파장도 있습니다. 뭐도 있다고요? 파장. 자, 빛과 파장, 두 번째 파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장은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어. 누가 파장일까? 이거를 지금 할 수 있어. 근데 너네 어차피 저기
입단원에서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풀이 좀 하면서, 그죠? 분간기 하면서 라고 내가 한 번씩 얘기했었거든. 자,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자, 파장이 짧은 파란색은요, 파장이 짧을수록요 투과도가 높습니다. 뭐가 높다고? 투과도가 높아요. 투과도가 높다는 얘기가 뭐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이 있어. 물, 바닷물이 있는데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빨간빛은 짧게 들어가고 파란빛은 깊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 이제 사실은 또 어떤 빛도 있어? 황색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황색광, 이걸 우리가 이제 적색광, 얘를 적색광, 얘를 황색광, 얘를 푸른색광 뭐라고 불러? 그지? 청색광이라고 부르거든. 어쨌든 이제 대부분 주 이루는 게 빨간색 빛이냐 파란색 빛이냐 누가 더 깊이 들어갔냐 라는 걸 얘기하고요. 자, 빨간색 빛을 받은 아이들은요 빨간색 빛을 광합성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너네는 빨간색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너는 녹조류가 나타납니다. 그럼 너 파란색은 뭐가 나타나 있어? 파란색 빛을 많이 사용했지? 그럼 너는 홍조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얘는 황색광은요 갈조류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녹조류랑 홍조류가 더 주를 이루긴 합니다. 어쨌든 빨간색 빛을 받은 거는 빨간색 빛 많이 이용했으니까 녹조류 나타났다. 파란색은 파란색 빛 많이 이용했으니까 홍조류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가 이거를 예시들을 써줬어. 수업 시간에 예시들을 써주면서 야 이거 시험 많이 낸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에 뭐가 있어? 발에 청각, 뭐 다시마 이런 거, 발에 청각, 발에 청각 이런 거 막 예시들 써줬던 거 기억나? 그거 암기해라. 나중에 다시 찾아서.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조 시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일조 시간. 뭐 이거 써줘? 뭐 여기에 뭐가 들어가? 뭐 미역 들어가고 여기에 뭐 김, 우뭇가사리 이런 거 써줬던 거 있잖아. 이거 암기하시라고. 학교에서 얘기하면 이건 무조건 100% 암기야. 알겠습니까? 자, 일조 시간이 있습니다. 일조 시간이 길 때와 일조 시간이 짧을 때를 나누는데 이것도 사실 좀 단순 암기긴 한데 뭐 일조 시간이 길 때 꾀꼬리나 뭐 종달새 이런 것들 아니면 붓꽃 이런 것들이 번식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봄, 뭐 초여름이 되겠고요. 뭐 늦여름에서 가을, 겨울에서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죠. 일조 시간이 짧아졌을 때는 송어, 노루 이런 것들 뭐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번식을 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1조 시간에서요 별표 친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와 이거 별표 진짜 예쁘게 나온다. 내가 이렇게 친 거야. 자, 온대 지역의 곤충들. 이 곤충이 겨울잠 자는 이유는 뭐랑 관련돼 있다? 1조 시간이 짧아졌을 때 겨울잠 잔다. 너는 1조 시간과 관련이 돼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왜?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동물이 겨울잠 자는 뭐랑 관련돼 있었어? 그지? 온도랑 관련돼 있었지? 그러니까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 너는 온도랑 관련돼 있는 거. 근데 곤충이 겨울잠 자는 건 온도다? 아니다. 1조 시간이다. 오늘 이해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빛과 생물은 세기가 있다, 파장이 있다, 일조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예시들, 뭐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의 울타리 조직이 두꺼운지 얇은지, 파장에 따라서 녹주류가 나타나는지 홍주류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조 시간에 따라서 어떤 놈들이 더 번식을 잘 하는지, 곤충의 겨울잠 자는 이유는 누구랑 관련이 있다? 일조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별이 예쁘네. 왜 그걸 뭐랑 비교할 거니까? 동물이 겨울잠 자는 이유랑 비교할 거니까. 자, 넥스트 넘어가겠습니다. 예시가 너무 많아서 예시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그지? 자, 두 번째 온도와 생물입니다. 온도와 생물, 온도와 관련돼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 온도는 뭐랑 관련돼 있는데요? 온도는 이제 동물이에요. 동물이면 내가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거 겨울잠 잔다. 추워졌으니까 겨울잠 자. 이게 끝. 자, 가장 많이 나온 걸 알려주겠습니다. 북극여우가 있고요. 뭐 이제 가운데 이제 온대여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데 사는 사막여우가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제일 많이 나오죠.
자, 북극여우는 추운 쪽에 삽니다. 그러니까 열방출을 덜 하셔야 되고요. 사막여우는 준리 더운 데 살죠. 그러니까 너는 열을 잘 방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집을 비교할 때 또는 몸집 비교할 때 너는 커야 됩니다. 사막여우는 작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말단부가 있어요. 배 밑에를 우리가 말단부라고 하는데 이 말단부가 크면 열방출을 잘 안 돼. 그건 넌 뭐 해야 돼? 작아야지. 너는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고. 자, 귀가 있습니다. 귀가 크면 열방출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북극여우는 귀가 작으셔야 되고요. 사막여우는 귀가 커야 됩니다. 이거 다 뭐랑 관련돼 있다? 온도.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뭘 잘한다? 열방출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 너는 열방출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온도와 관련돼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온도는요 식물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죠. 툰드라 지역은 매우 추운 지역이에요. 그 툰드라 지역에 어떤 놈이 있냐면 털송이 풀이라는 게 있어. 잎이나요 풀에요 뭐가 있대요? 털이 달려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는 걸 막아서 너가 이 툰드라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비교해야 되는 게 이제 낙엽수가 있고요. 그리고 vs 상록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상록수가 나오게 될 건데 낙엽수도 비교 암기하셔야 돼요. 낙엽수는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는 온도가 내려가면 단풍이 지고 잎이 떨어지는 거죠. 자, 상록수는요 겨울을 날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이 동백나무는요 뭐가 두껍냐?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큐티클층으로 인해서요 겨울을 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의 큐티클층으로 인해서 넌 겨울을 날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온도와 생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동물이 겨울잠을 잔다.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를 비교할 것이다. 몸집과 몸집이 큰 건 북극여우, 작은 건 사막여우. 말단부와 귀가 작은 거 북극여우, 큰 거 사막여우. 이거 다 뭐 때문에? 열방출을 조금 할 거냐 많이 할 거냐. 식물은 툰드라 지역에 추운 지역에 사는 털송이풀. 너 털이 다 있어? 그래서 체온 유지할 거야. 상록수는 뭐가 있다? 큐티클층이 있어서 넌 뭘 날 수 있다? 겨울을 나겠습니다. 겨울을 나요. 겨울을 이겨냅니다. 겨울을 이겨냄. 살아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물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과 생물이에요. 물과 생물.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꼭. 자, 물과 생물. 너도 동물과 관련이 돼 있는 게 있겠죠? 자, 동물과 관련이 있는 거. 곤충 몸 표면에요. 곤충 몸 표면에 뭐가 있냐면 키틴질이 있어요. 이게 수분을 증발하는 걸 막는 거예요. 수분 증발 방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파충류 몸 뭐로 돼 있습니까? 비닐로 돼 있죠. 비닐이 아니죠. 비늘이죠. 어머나 이런 비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분 방지를 막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지? 뭐 조류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돼 있어요. 그 단단한 껍데기로 돼 있는 것도 수분 증발을 막는 겁니다. 오케이? 수분 증발을 막는 거야. 뭐 수분 소실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뭐 낙타가 땀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사막이 너무나 더운 곳에 있기 때문에 땀이 나면은 수분 증발을 많이 해서 안 된대. 낙타 땀이 잘 안 난다. 그리고 이제 사막의 포유류들이 오줌을 싸잖아. 그 오줌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답니다.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수분 소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야.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자,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이제 세 가지 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돼. 육상식물이 있고, 육상식물과 그리고 이제 물에 사는 거, 수생식물이 있고요. 뭐 연꽃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막에 사는 건생식물이 있습니다. 육상식물은 당연히 이제 물을 흡수를 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뭐 뿌리든 뭐 줄기든 뭐 잎이든 발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수생식물은요 통기조직이 발달합니다. 뭐가 발달한다고? 통기조직. 통기조직이 발달해서 이 통기조직은 공기가 잘 이동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통기조직이 발달해 있어야 돼. 건생식물은 물이 적은 데 살죠. 그래서 저수조직이 발달하셔야 됩니다.
저수 조직이 발달했어. 저수 조직이 뭔데? 물을 저장하는 거야. 자, 그리고 선인장의 잎 뭐로 돼 있어요? 가시로 돼 있죠. 그거 다 뭐다? 수분과 관련돼 있다, 물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 시험에 막 그렇게 크게 막 엄청 나오는 건 아닌데 토양과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이 있습니다. 토양과 생물은 간단합니다. 뭐 지렁이가 토양을, 두더지가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이죠. 얘가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줘. 뭐 이런 것들 토양의 통기성을 높아줘요. 그리고 뭐 식물이 어디서 산다? 대부분 토양에서 살고 있다. 식물이 토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영양분을 얻는다. 맞습니까?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얻는다. 공기는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호흡, 뭐 광합성, 이런 것들 다 공기와 생물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고산지대에 적혈구수 뭐 해야 돼요? 고산지대에 산소가 적죠? 그래서 우리는 적혈구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을 효율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산소 운반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물과 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나눠질 건데, 동물은 키틴질을 가지고 있는 곤충, 비늘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 단단한 껍데기가 알을 단단한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다. 너는 뭐를 막는다? 수분 증발 방지. 낙타의 땀이 적다. 낙타의 땀은 거의 안 난다. 포유류는 오줌의 농도가 진한다. 너는 뭐 수분 손실을 최소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 알겠죠? 식물은 육상식물과 수생식물과 건생식물을 나눠서 쓰겠다. 토양은 지렁이, 두더지가 토양 통기성을 높이는 것. 공기는 호흡한다, 광합성한다. 고산지대에 적혈구수가 많다. 왜? 산소 운반을 효율적으로 높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